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닥터곰의 비뇨의학이고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이고요. 서울엔 비뇨의학과 연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사항들 정리를 좀 해왔고, 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답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저희가 보고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 부족할 때가 많아서 늘 죄송합니다. 오늘은 자리를 바꿔 앉았으니까 연재승 선생님을 제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뾰로롱. 와, 궁금해. 네. 오늘 나오는 질문들은 저희가 뒤에 각자 그 채널이 있어서 여기에다 한 2분, 3분짜리 영상으로 그 토픽별로 좀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네. 나중에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동인 님이 벌써 들어와 주셨네요. 첫 번째 질문이 이동인 님 질문인데 오, 안녕하세요. 그 되게 열심히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애청자분이십니다. 네. 금분신 님 안녕하세요. 혜선 님 안녕하세요. 이용원 님 안녕하세요. 자, 카페인 섭취와 과민성 방광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라고 요번에 올려주신 것 같고, 지난번에 질문 주셨는데 답을 못했던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요거 아마 지난번에 또 올려주셨던 것 같아서 두 개가 과민성 방광에 대한 질문이라서 같이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과민성 방광, OAB. 이게 뭐 그냥 해석, 그냥 직역이죠, 직역. 오버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오버 액티브 활동이 너무 오버되어 있는 블래더라는 게 이제 방광을 유리나리 블래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민성 방광. 이 정의가 어떤 것일지. 벌써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네.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과민성 방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전시, 네, 마렵다. 잘 못 참겠다, 네, 급박뇨, 절방뇨. 절박뇨 라는 그렇게 표현도. 한국말로는 부르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표고, 네,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하는 질환도 있죠. 네. 신경에서 기인한 다른 원인들도 많은데 신경적인 요인으로 기인한 방광 상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방광자 다음에 염증이 너무 친숙하긴 합니다만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과민성 그냥 방광 상태라는 거를 의미하고 신경인성 방광도 비슷하죠. 뭔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사실 정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도 소변이 차면 마렵죠. 그리고 너무너무 꽉 차면 진짜 절박하고 급박하게 마려운 것도 맞는데 굳이 그거를 구분을 한다면 아마 스펙트럼이 있겠습니다만 뭐랄까요? 통상, 정상이라고 할 만한 예를 들어 300, 400cc 소변이 모이기 전에도 좀만 모였는데도 너무 마렵다. 그리고 마려울 때 우리가 조금 더 참아라 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진짜 쌀 것처럼 마렵게 되고 심하면은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그러면 있죠. 정말 삶의 질을 낮추는 거죠. 신경이성 방광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방광 상태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하고도 과민성 방광의 연관성이 크고 그 같은 증상 맥락에서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요로 결석이 있거나 또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방광염 얘기하셨는데 방광염하고는 좀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방광염을 더 흔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 증상이 항생제를 오래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별로 좋아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습관 교정, 또 이거에 관련된 약물이 있죠. 네. VV님께서 톨타로딘 효과 있나요? 말씀 주셨는데 효과 있죠. 있죠. 톨타로딘은 아주 역사 깊은 좋은 약이죠. 항콜린제 계통의 약이고 음. 그런 마려운 증상을 참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죠. 네.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드릴 베타미가라는 약을 요즘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또 다음 페이지로 빠바방. 아까 동희님께서 여쭤봐 주신 약인데요. 이런 약의 이름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만 그만큼 좀 뭐랄까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전통적인
과민성 방광 치료제들이 물론 효과도 좋고 부작용 없이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구갈, 입마름증, 예, 구갈과 변비? 변비까지 이런 게 좀 아주 치명적이진 않죠. 근데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개선된 메커니즘이 전혀 좀 다릅니다. 이따가 또 나와 있겠죠. 여기 이미 나왔구나. 요거는 그 슬라이드는 주로 요건 제가 만들었는데 베타미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주제로 해서 이제 내과 선생님들 모시고 강의도 몇 번 했었고 상당히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넘겨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예. 그 항콜린제는 기전이 좀 다른 게 그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콜리너직 리셉터라고 하는 부교감 신경에 작용을 해서 네,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게 기존의 그 베지케어 톨테로딘, UP4 네.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었잖아요. 토비에스 이런 약들이 있는데 베타미간은 전혀 기전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베타3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자극을 해서 방광 이완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 기능을 강화시키는 어떤 약이 효과를 보이는 거고 기존의 예전 그 톨테로딘 같은 약들은 어떤 그 트랙을 억제하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약간 부작용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빰. 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쓰던 약들이 구갈, 입마름이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약들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굉장히 왜냐면은 과민성 방광 굉장히 흔하고 힘든 거기 때문에 약이 많이 개발돼 있었는데 여기 나온 약제들이 다 과민성 방광 약제로 기존에 사용되던 항콜린제 종류들이거든요. 네, 이 그래프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뭔가 이 베타미가에 비해서 드라이마우스, 구갈이라는 부작용이 더 늘어난다. 라고 그렇죠. 하는 그 기전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플라시보가 사실은 약이 아닌 가짜 약인 것이죠. 그래서 플라시보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톨테로딘 여기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베타비간은 기존 약제들에 비해서 구갈, 그 입마름, 변비, 시야 혼탁 이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과민성 방광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께 큰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타미가를 그 기존의 약제들과 비교했을 때 치료 지속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치료 지속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약을 쓰다가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효과가 없거나 그래서 네. 환자분이 중단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안 먹겠습니다. 또 베타미가는 꾸준히 끌고 나가는데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가 되게 좋다는 얘기죠. 네. 수능도가 좋아서 그래서 부작용이 낮다는 걸 또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도표고요. 그래서 베타미가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대개는 아주 부작용이 드문 순한 약이라고 알려져 있고 신기능이나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임산부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겠고요. 네. 심혈관 질환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약간 메커니즘이 다르지만 사실 이제 고혈압 약제로서 베타라는 것에 대한 걸 막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또 베타를 항진시키다 항진시키는 보니까 거니까. 근데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또 좀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드문 부작용 중에 하나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나마 베타3 리셉터는 주로 방광 쪽에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선택적이어서 선택적이기 때문에 심혈관에 작용하는 부작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근데 프라닥사라고 하는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이런 계통의 약하고는 병용 금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인생은 미완성님 베타미가 먹으면 속이 미식거림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진짜 개인차가 너무나 흔하긴 해서 상당히 그래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약에 대한 약간 과민한 그런 체질적인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가슴도 두근거리시구나. 아이고.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베타미가를 안 쓰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약이란 거는 어떤 개별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약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은 깊이 들어간다면은 이제 과민성 방광 중에서도 나뉘는 게 아까의 그 절박한 그런 게 너무 심해서 가끔 마려서 참기 힘들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변을 좀 모으기가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뭐 한 400cc를 못 모으고 뭐 100cc 좀만 시간 지나면 또 마렵고 한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은 베타미가는 양쪽에 다 효과가 있지만 조금 더 모으는 거를 늘리는, 진작시키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다는 편이고요. 절박뇨가 너무 괴로운 분들은 베타미가 쓰시다가 좀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전통적인, 여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콜린제 그 과민성 방광 약들을. 그런 것들이 좀 절박한데 조금 더 하여튼 장기가 좀 나뉘는 것 같다는 인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비뇨기과 원장님들이 알아서 잘 처방을 해주시겠지만, 네. 그래서 강신민이 요실금에는 뭐가 좋은가요? 그러니까 요실금이 두 가지 요실금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기침할 때나 배에 힘이 들어갈 때에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되게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케겔 운동이라든가 수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절박성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하고 비슷한 어떤 생활 습관을 지니시는 걸 권장을 하는데, 소변을 좀 참았다가 물은 많이 드시되 소변을 좀 모았다가 보는, 저희가 늘상 강조하는 그런 습관이 좋고, 케겔 운동 역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약도 도움이 되겠죠. 방광이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짜주는 게 결국 과민성 방광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절박성 요실금에 이런 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절박성 요실금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제들을 쓰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님 글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까 그 속 미식거리고 부작용 있다고 말씀 주셨던 분이셨는데, 네. 39세 남성이시고 디스크로 신경 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고, 아이고. 그 이후에 성기 통증, 빈뇨 등으로 비뇨기과도 많이 가시고, 재활의학과, 신경과, 결국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약은 베타미가 드시고 알파 차단제인 자트랄 X정을 드시는데, 감기약 드시고 요패까지 경험하셨다고 하네요. 자, 이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너무 젊으신데 젊으신데요. 너무 일단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비뇨기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다 협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거는 자가 배뇨가 되면 좋겠죠. 자트랄 XL이 결국은 전립선 쪽에 지금 비대증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신경을 좀 그 근육을 이완시켜서 좀 나가는 길을 뚫어주는 거고, 감기약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가 오히려 좀 조여지거나 방광이 짜는 힘을 약화시키는 영향이 있어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이 약으로 잘 되면은 본인께서 어떻게 살짝 복압 배뇨이든 시간 따라서 하는 배뇨도 하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은 네, 도뇨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20번 신경 차단술 받으신 게 최근 일이라면은 시간이 좀 흐르면서 신경이 조금씩 돌아올 수도 있고, 그때까지 방광이 망가지지 않게끔 한 300cc, 400cc 모였을 때 충분히 배뇨가 안 된다면은 불편하지만 관을 꼽아서 도뇨를 통해서 방광을 좀 지켜주다가, 이게 어려운. 저도 동의합니다. 그 방광 기능을 어떻게든 잘 보존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잘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저 같으면은 아까 여러 과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어떤 협진 체제를 통해서 지금 다니시는 과들에서 여러 자문을 계속 외래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약도 거기서 받고 계시겠지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또는 뭐 신경외과, 그런 데서 여러 과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베타미가 쓰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 차단제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트라 엑스에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변을 최대한 모았다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힘들 것 같으면은 아마 그 자가 도뇨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신경과나 비뇨기학과에서 같이 권하셨을 텐데,
불편하시겠지만 관을 스스로 넣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배출을 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네. 하루에 몇 번씩, 서너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빼주시는 게 방광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요폐, 급성 요폐, 소변이 꽉 차서 방광이 300, 400cc는커녕 500, 600, 1리터까지 이렇게 한번 부풀게 되면은 물론 한 번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근육이 쫙 늘어나서 본래의 탄성을 잃어버리고 기능이 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죠. 네.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을 생각하면서요. 쉽지 않은. 네, 기운 내십시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나 아니면 일단 조금만 더 넘어가서 네, 조금만 더 보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별사랑님의 질문. 사정을 하고 나면 왼쪽 아랫배가 우리하게 아픈 게 다음날까지도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우리하다는 표현, 저도 원래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딘가에 방언 같지만 들으면은 뭔가 딱 이해가 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 좀 들게 되는데, 자, 사정 후에 통증. 이거는 어쩔 때 생기느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네. 가장 지금 굵은 폰트로 되어 있는 게 전립선염 증상의 일부, 뭐 상당히 부합을 합니다. 전립선염에 대해서도 예전에 많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립선염의 수많은 배뇨 증상, 뭐 가만히 있을 때도 뭐 회음부, 음경, 고환 혹은 치골 부위, 그 양쪽 옆 사타구니 부위 우리하고 묵직하고 쿡쿡 쑤시고 이런 증상뿐 아니라 혈정액 그리고 사정 후 통증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어서 네. 빈도로 따지면 아마 전립선염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리고 장 원장님께서 그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가능성 이렇게 열려져 있지만 고환, 부고환 염증, 전립선 염증. 네. 그 연 원장님은 전립선염일 때하고 고환, 부고환염일 때하고 약물 치료가 어떻게 되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전 거의 비슷하고 고환 쪽은 왠지 모르게 처음 기선제압을 위해서 사용하는 항생제를 저는 약간 독시사이클린 쪽으로 쓰는 편입니다. 전립선염은 사이퀴놀론 쓰더라도 네. 그러면 조금 더 잘 드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네. 느낌으로. 그래서 전립선염, 고환, 부고환 염증 뭐 이런 거 구분은 해놨지만 사실은 치료약제는 비슷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요로 결석이나 사정 통로에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결석 여부는 감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신경통, 뭐 세균 감염 다 중요한데 저는 첫 번째하고 마지막 요인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그 우리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게 사실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 응급실 갈 정도의 통증은 아니고 네. 조금 있으면 신경은 없어질 쓰이고. 수도 있고 신경이 쓰이고 뭐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네. 불쾌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불편감이 있으시면 일단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으신 다음에 네. 전립선에 대한 체크하고 일단 그 요로 결석 같은 건 아닌지 네. 정도는 감별을 한 다음에 약을 쓰고 또 도움되는 어떤 그 습관 교정법 같은 거를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오래 앉아 계시거나 뭐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뭐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탔다, 승마를 했다, 혹은 과음을 했다, 뭐 바지랑 속옷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뱃살이 늘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또 혹은 뭐 새로운 성관계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립선염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정 관련해서도 이제 그 사이에 또 한번 뵈야 될까요? 네. 일단은 또 질문 오신 거를 네. 빨리 설명을 드려야 또 네. 토고님. 토고님. 네, 저는 성관계를 맺을 때 소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쩌죠? 여성분일지 남성분일지 모르겠는데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능할 것 같은데 예전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있긴 했습니다. 네. 일단 좀 약간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 일단 관계 전에 배뇨를 한번 하는 게 좋겠죠. 관계 전에도 배뇨를 하고 관계 후에 직후에도 하시는. 배뇨를 하시는 게 어떤 그
감염 예방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씻어내는데 좋죠. 근데 설마 내가 소변도 안 보고 이런 질문을 했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계를 맺을 때 오줌이 나온 게 아니라면은 특히 남성분의 경우에 관계 네. 중에 뭐 오줌이 나왔거나 하면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젊으시고 만약에 그러시다라고 하시면 안 그러다가 그러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아까 뭔가 모든 증상의 뭔가 그 공통 원인일 것 같은 전립선염 같은 게 있을 때도 다양한 이상 감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시다 그랬다라고 하면은 한번 또 그것도 감별해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일론 머스크 치프. 치프님. 사타구니 백선 비뇨기과에서 봅니다. 피부과에서도 보시고요. 그럼요. 공통돼 네. 있죠. 사타구니 백선은 뭐 이제 그 곰팡이균 때문에 아래쪽에 가렵고 발진 같은 게 날 수 있고 퍼지기도 하죠. 예. 검해지거나 뻘겋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는데 주로 그 사타구니 습진하고도 같이 잘 동반이 돼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연고를 먼저 드립니다. 네, 이게 족부 백선, 소위 말하는 무좀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꽤 돼 있어서요. 무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쪽을 먼저 또 같이 치료를 해보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재발이 아주 잦아요. 음, 약을 쓰면은 깔끔하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여름만 되면은 이제 딱 때가 되면 이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건조할 때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재발을 계속 반복할 수는 있고 음, 그러니까 그 증상이 심할 때는 먹는 약 주사까지도 쓰지만 네. 보통은 연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바르는 수준으로 관리가 잘 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사타구니, 겨드랑이 이런 쪽에 잘 생깁니다. 접히는 곳, 약간 통기를 잘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한번 그냥 피부 환경이 원래는 곰팡이균 따위가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한번 밀린 거죠. 그래서 한번 약을 잘 써서 좀 몰아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관리를 해봐야겠죠. 네. 만약에 만성이고 자꾸 재발성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피부과가 더 잘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스톤 킴님, 조루증에 대해서 비욘디 지식을 많이 보신 것 같고 마인드 컨트롤, 푸시업 50회, 자위 강도 조절, 약물 치료 근데 아주 약간만 괜찮아지고 비슷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타폭센 계통의 뭐 약은 드시기 싫고 어, 타이밍 맞추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데요. 일단은 물론 심하다고 생각되시니까 글을 써주시긴 했겠지만 근데 그 만약에 예 얼마나 사전까지 시간이 시간이 몇 분 정도실까요? 그게 일단 좀 궁금하네요. 네. 스톤킴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3, 4분 정도다? 5분 가까이 된다?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다, 조루증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좀 받아들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조루증이라고 하는 건 보통 1분 이내에 거의 항상 사정이 일어나거나 원치 않았는데 몇 번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전형적인 조루증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떤 성관계를 회피할 정도로 뭐 그런 게 떨어지면은 그것도 조루증에 들어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 3분 이상 되시면은 네. 치료에 잘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하의 실수도 물론 있겠는데요. 타폭센 혹은 뭐 네노마 같은 약들이 또 상당히 괜찮은데 왜냐하면 아까 시민성이 의심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약을 몇 번 써서 대개는 잘 되거든요. 타이밍 맞추기 무척 힘들지만 근데 그런 약들 2시간 전 혹은 4시간 전, 6시간 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뭐 2시간보다 4시간 전에 드셨을 때 더 효과를 발휘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약들- 약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경험적으로? 진짜 개인차가 너무 어떤 분은 근데 되게 효과가 좋으신 편인가요? 저는 환자분들이? 좋게 느끼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짧게는 2배, 4배, 길게는 8배, 16배 이렇게 쭉 연장. 사정 못할 뻔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네. 근데 그게 이거는 뭐 그 이렇게 경험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효과를 그러셨군요. 재미로 못 봤거든요. 예. 환자분들한테 약을 드릴 때도
이게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다. 오. 근데 이거는 FDA에서 승인받은 약이니 한번 써보시고 네, 네. 도움이 되면 땡큐, 안 좋죠. 되면은 다른 방법을 택해 보시는데 아, 뭐 수술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발기력만 좋은 젊은 분들이라면은 네. 뭐 관계 갖기 한 한두 시간 전에 한 번은 빼시라고 하는 거죠. 자위를 아, 통해서 불응기를 지난 불운기를 다음에 견디실 수 있는 젊은 네. 분들, 발기력이 좋다는 전제하에 네. 뭐 본 관계를 하기 전에 자위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편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훈련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근데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억지로 술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술 먹으면 연장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치료를 위해서 술을 먹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발기약을 드시고 조금 더 연장된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시알리스, 비아그라 이게 같은. 그 100% 효과 있는 치료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의 어떤 관계 개선, 어떤 그 체위가 됐건 관계시의 습관을 좀 바꿔보고 술도 한번 먹어보고 뭐 수술은 뭐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 스톤킴님 스스로 결론을 내신 게 사실 맞는 말씀이기도 결론 한데요. 내려주셨어요. 약물 치료 및 다른 꾸준히 거, 약물 예, 치료하면서 하시면서 여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 네. 아, 네. 야, 뭐 좋은 대답을 늘 계속 못 드리고 있는데. 스톤킴님이 수리 효과 직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별로 안 권했었는데 그 뭐죠 그 젤 있잖아요, 리도카인 젤. 아, 예, 상품명 오히려 뭐죠? 바르는 거, 뭐 파워젤 뭐 BM 이런 거, BM겔. 네네. 그런 거를 그 써보셔도 좋은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아, 번거롭다. 번거롭고 또 닦아내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도움되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네. 외용제 먹는 약, 그 다음에 수술, 뭐 그 다음에 민간요법의 하나인 뭐 술 아이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술. 그런 것 네. 중에 효과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다가 그 효과를 계속 보면은 좀 네. 습관이나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실 거예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리면은 어느새 그냥 나에게 자리 잡아 버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민지투님 저기 아까 수두증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누가 하셨던 거 있지 않나요? 수두요. 수두증 그러니까 하이드로세팔루스 수두증? 때문에 네네네. 그 뭐 과민성 방광 같은 거 아, 물어보신 그런 거였나요? 적이 있죠. 예전에 그런 네. 질문 한번 주셨던 것 같은데 신경인성 신경인성 방광에 해당할 수 있을 방광에는 것 같아요. 어떤 머리 쪽의 병변은 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뇌 척수액이 다니는 그 통로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 과민성 방광 또는 신경인성 방광이 유발될 수가 있으면 예, 수두증과 소변 못 참는 거 관련 있나? 네. 그럴 수 가능성은 있죠. 있죠. 네. 근데 과민성 방광염은 아니겠고요. 과민성 방광에 의한 건지 수두증에 의한 건지는 그건 정확히 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해볼 수 있는 거는 부담이 적고 부작용 적은 약과 그 다음에 해보셨을 수 있겠지만 그 방광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병행해서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는 게 좋겠죠. 그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딱 어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단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가 급박뇨, 뭐 빈뇨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증상 자체로 이루어진 진단명이에요. 그게 그런 절박뇨나 그 빈뇨가 어떤 원인에서건 너무 심하면 과민성 방광은 일단 진단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원인 중에 뭐 요로결석도 있고 뭐 뇌 쪽에 질환 갖고 계셨던 분도 있고 방광염도 들어가고 그런 거죠. 네, 현상적인 진단명이죠. 그렇죠.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모든 거의 결과가 그렇게 되면은 요 타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이고 이럴 수가 정말 고생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네요. 정말 이거 어떡하지? 우리 다음부터는 이거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지 말까요? 아이고 항상 이 질문도 열심히 사전에 보내주신 그러니까요. 질문들인데 더 잘 해드려야 이제 됐어요. 또 보고 계신 그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오늘은 또 준비해 온 게 되게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 일단 하나 둘 더 볼까요? 이걸 다시 넘어갈까요? 저기 호랑. 이제 요거부터 다시 가죠. 호랑호랑님 신랑이 정계정맥류가 양쪽에 있다고 하시고 아이고. 일단은 임신 준비 중이신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인데 고민이다. 시험관 먼저 할지 정계정맥류 수술 먼저 할지. 일단은 여성 호랑호랑님의 문제보다는 정액 검사했을 때 정액 퀄리티가 조금 나쁘다라고 나왔겠죠 아마도. 그런 거라고 하면은 연령이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시험관이나 이런 거는 여성분이 너무 또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하는 건 또 남편분이 또 고생하실 수는 있는 건데, 잘 말씀을 나누셔서 보통 양쪽 정계정맥류라고 하면은 수술하면은 그래도 뭐 70% 이상 효과를 조금 보는 편이셔서요. 자연 임신을 기대할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굉장히 수술이 두렵다 이런 게 아니시면은 비뇨기과에서 한번 먼저 수술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는데요. 만약에 연령이 지금 굉장히 좀 딱 타이트하게 지금 빨리 어떻게 아기를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다라고 하면은 뭐 동시에 진행을 해보신다든가 시험관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달라요. 음. 교과서적으로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교정할 수 있는 남성 불임인자가 있다면 그걸 먼저 교정을 해야 되겠고, 정계정맥류 특히 양측성이면은 정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 두 분의 연령, 그리고 네, 임신을 시도하신 기간, 보통 난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피임 없이 관계를 열심히 했는데 네, 어떤 수확이 없을 때를 네네네. 보잖아요. 그때 뭐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네. 산모님의 나이, 그렇죠. 신랑의 나이, 네, 타임이 제일 어떤 리미트가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난임 병원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실 걸 권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정계정맥류를 수술해야 되는 그 적응증이 있잖아요. 네, 임신이 잘 안 될 때, 네, 심한 통증이 있을 때. 네. 혹은 뭐 아기 뭐 좌우 크기 차이가 있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임신이 안 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계정맥류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뭐 아. 고등학생 20대 초반부터 있었다. 네, 그렇다면은 그때 걱정이 되시면 미리 수술을 해놓는 게 맞았고, 음, 임신에 임박해서 양측성으로 수술을 했다가 정계정맥류 수술 후에도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네, 수술을 하면은 정액 퀄리티가 좋아지긴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운동성이 뭐 40%였는데 뭐 70%가 된다든지. 네, 정액의 운동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뭐 다른 요인들이 많죠. 네, 그 중에 중요한 건 나이도 있고, 네, 뭐 어떤 그 평상시에 운동하는 거, 술, 담배, 커피 뭐 이런 생활 습관적인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수술만을 기대하고서 양측성을 뭐 척추마취하고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또 정계정맥 재발을 하거나 남아 있거나. 결론은 이제 임신이 안 됐다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저거부터 할 걸. 그러니까 답을 보고 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 그 정자의 어떤 그 형태나 이런 이상이 없다면은 그 운동성만 좀 떨어져 있는 정도라면은 저 같으면 일단 뭐 산부인과에서 난임 클리닉에서 한번 자문을 먼저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근데 딱 저희- 정해드리지 못했네요. 저희 지도 교수님 보시면 화내시겠네요. 저는 좋은 말 했습니다. 네. 네. HT 림님 우측 고환 통증이 있습니다. 40세시고 개인 병원, 대학병원부터 여러 군데를 가보셨는데 부고환염, 고환염전, 정계정맥류는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다. 2년째 만성 통증을 알고 있다. 아주 많이 다뤘던 얘기죠. 또 다른 원인은 중요한 게 빠진 게 이제 만성 전립선염일 수 네. 있겠는데요. 네. 예. 근데 그 정도 기간 동안 만성 통증이셨으면은 글쎄요, 한 번도 그거에 준해서 검사나 약을 안 드셔보셨으면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마 괴로우실 것 그 같은데. 개인 의원이나 대학병원 가셨으면은 만성 전립선염이라는 얘기는 그 질문자분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놓쳤을 리는 없고. 근데 확실하게 치료법을 그 제시할 수가 없기도 하고, 네. 이게 아마 심한 통증이 아니시면은 어느 정도 지속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잔잔하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한 통증. 네, 가끔씩 오는. 일단은 그 비뇨기과를 다시 한번 가셔서 전립선에 대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0세시니까 비대증이나 암 가능성은 떨어질 것 같고 남은 질환은 전립선 염이거든요. 만성 통증은. 한창이신데 참 불편함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좀 진짜 큰 호전 없이 계속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짜 시간을 계속 좀 지켜보든 아니면은 다른 이제 생활습관 개선을 해보든 아니면 심리적으로 아예 그거를 좀 잊으려고 안 잊혀지지만
안 느끼려고 노력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튼 네. 연재승 선생님 병원에는 제일 많이 오는 환자군이 어떤 분들이실까요? 전립선염 환자분들 많이 오시죠. 환자분 그 연령대 좀 젊은 편이시죠? 네, 30, 40대 분들 많으시죠. 저희도 잠실이니까 연 선생님이 여의도고 네.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서 전립선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네, 네. 그 이런 방송 준비하면서 저는 느끼는 게 이 얘기가 나오면 옛날엔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제일 많은 환자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도 대학병원보다는 이런 그 개원가에서 훨씬 많이 봐요. 그렇죠. 대학병원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여기에다 설명을 해주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교수님들이. 그렇죠. 괴롭긴 하지만 중증도는 떨어져서 중증도가 떨어져요. 죽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요새 그 유튜브 채널에 질문 주시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제가 답이 막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그렇죠. 다 해봤는데 네. 명확한 해답을 제시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전립선염에 그런 약 항상 두리뭉실하잖아요. 네. 끄트머리 가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제발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로 끝나기 때문에 안타깝긴 한데 이 질환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하면 노벨 의학상이죠. 네, 아쉽게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젊은 분들 특히 결국 일상을 계속 살기 때문에 오래 앉아 계시고 뭐 과로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일하시고 또 가끔 회식도 하시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약 드리거나 물리치료하거나 하는 것들이 뭐니 운 좋게 세균 발견해서 죽여서 해결되면 참 좋은 일인데 대개의 경우는 또 열심히 한쪽에서 약으로 소화기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고 있어도 저쪽 아마존에서 계속 불나고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환경 자체가 자꾸 그런 전립선염을 좀 유발하는 경우가 또 아니, 많아가지고 제가 어렵죠. 잘 못 들었는데 네. 아마존에서 아마존이라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소화기를 아무리 뿌려도 이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도 또 한번 다시 방문을 해보세요. 또 나중에 저희가 그 이거에 대해서 질문 받고 답해 놓은 클립들 편집해 놓은 것도 좀 있었잖아요. 나중에 네.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약간은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꼭 나으시기 김경자님. 바랍니다. 네. 김경자님, 60대 여성이시고요. 피가 며칠씩 나오는데 병원에 가보면 혹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며칠씩 팬티에 묻는다. 이거는 혈뇨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의 어떤 피가 묻어나는 정도인지를 감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혈뇨가 맞다면은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겠죠. 일단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과연 이 피가 내 소변에서 나오는 게 맞는지, 네. 어디 그 요도 입구나 아니면은 질 입구나 그 주변에서 묻어나는 건 아닌지 감별을 하셔야 되겠고, 혈뇨가 맞다면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혹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 들으셨다는 게 뭐 초음파를 보셨는지 내시경을 보셨는지 그렇죠. 검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려할 만한 혹이라고 하면은 대학병원 진료를 권고를 받으시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요도 입구에 중요한- 약간 뭐 종물, 폴립 같은 게 생겨서 네.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문제가 되는 혹이라면은 뭐 암도 혹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광 안에 뭐가 생겼거나 이거를 검사를 해봐야 알고, 유관적 혈뇨가 있을 때는 CT를 한번 찍어봐야 되고,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되고, 소변을 통해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재발하시는 경우는 꼭 그 체크를 받아보실게요. 네. 꼭 병원 가보십시오. 네. 다시 이제 좀 한번 돌아올까요? 그 질문을 좀 우리가 이거 해온 건 짧게 넘어가죠. 아, 그럴까요? 네. 자, 사정을 못하는 것도 질병인가요? 빠밤.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예전에 또 저희 방송했던 것 중에 지루증 같은 거 있었죠. 네, 어려운 일이죠. 사정 장애, 지루. 사정 지연. 네. 상당히 힘든 질환, 뭐 현상. 네,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신경계통의 이상이라든지 뇌나 척추 쪽에 어떤 손상이 있거나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기간 그 스스로 하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정 지연증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내 손으로 자위했을 때는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병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고, 그죠. 다만 그 환경 혹은 그 심리적인 부분 혹은 그 딱 맞춰져 있는 그 퍼즐 같은 그런 감각에 그런 산을 쌓는 것이 타인과 했을 때 조금 그 아기가 안 맞는 그런
그런 부분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그걸 여쭤봐요. 조루증이건 지루 증상이건 간에 내 손으로 할 때하고 성관계 시랑 둘 다 안 되고 둘 다 빠르고 이렇다면은 뭔가 진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는 뭐 관계를 할 때만 상대방이 있을 때만 네. 문제가 있다면은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맨 끝에 또 심리적인 요인 써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 전립선 특히 염증 관련해서는 저는 한 7, 8월쯤에 방송할 때는 그때 통증의학과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우상호 선생님하고. 저도 그다음에 얼마 가끔 전에 보냅니다. 그 제 네. 친구인 정신과 김영인 선생님이 여기 나와서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네. 셋이 한번 앉아서 해보려고요. 좋네요. 전립선통에 관련돼 있는 과가 굳이 따지자면은 비뇨기과 제일 메인이긴 메인이고, 하지만. 그다음에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하시는 분이면은 통증의학과일 거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정신건강의학과 쪽이겠죠. 그래서 네. 셋이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한번 들어볼까 하고요. 흥미로울 것 그다음에 같네요. 뭐 한의사 선생님도 한번 모시고 싶긴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거기 전립선염 보실지. 한의원에서 치료한다고 막 광고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음. 뭐 그 예전에도 그 증상은 있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앉아서 책 읽는 유생들이. 네. 새로운 노하우가 있는 건지 아, 궁금하기도 해서 네. 그 진짜 흥미롭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덕후님의 질문. 쉬가 시원찮게 나오는 것이 늘 걱정입니다. 잦은 자위행위 때문인가요? 전립선이 약해서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시원하게 쭉쭉 나오는 것 같은데 늘 줄기가 약하고 잔뇨도 잘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진짜 들으면 딱 느낌이 오는 표현으로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쉬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진짜, 그리고 잔뇨감도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소변 줄기가 약하고 진짜 잔뇨가 있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주관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약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려면은 소변 줄기가 약간 종 모양이다, 산 모양이다, 표준 분포 곡선 같은 모양으로 한번 슉 올라갔다가 쓱 끊어지고 딱 끝나고, 방광에 남은 잔뇨는 본 소변의 10분의 1 미만이거나 0이면 뭐 제일 좋겠죠.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거나 전립선 염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너무나 그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변 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쫄쫄쫄쫄쫄쫄 세워라 내워라 양도 적은데 오래 보고 잔뇨도 남고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가까운 비뇨기과 가시면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뇨기과 가서 이 검사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배뇨하는 정도의 오줌이 차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보신 양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최고 요속, 피크점이 되는 이 지점, 그리고 오줌을 다 보고 나서 배 안에 남는 잔뇨량,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분은 뭐 나이 정보가 없긴 하지만 진짜로 이게 약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질환은 없는데 네. 뭐 소변 양 자체가 적어서. 그렇죠. 양은 별로 아까 과민성 방광과도 굉장히 또 밀접한데요. 적어도 뭐 150cc, 뭐 그거 사실 넘어야죠. 한 300, 400cc 정도 댐에 물을 차 놓은 상태에서 수문을 열어도 그러한 건지, 아니면은 과민해서 굉장히 적은 양을 볼 때는 저도 뭐 시원치 않고 약하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늘상 강조하는 소변, 그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소변을 좀 참았다 모았다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는 토탈 소변 양을 올려면은 어느 정도 시원함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도 젊으신 분, 노소를 불문하고 전립선 염증도 문제가 되고, 그 표현하신 게 굉장히 좋아서 또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 같기도 한데 비대증 연령이 있으시다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일 수도 있고 신경이성 방광이든 다른 이유에서든 방광이 짜는 기능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뭐 요도가 이렇게 닫히거나 해서 좁아져 있다거나, 간혹 굉장히 젊은 분인데 초음파를 비슷한 증상으로 초음파를 한번 보니까 딱 방광에서 전립선 연결된 소변 나가는 부분에 뭔가 무릎 같은 게 조그만한 게 있어서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내시경이 없으니까 아마
장지성 원장님께 가면은 내시경 기구로 아마 거기에 터뜨려줬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드렸는데요. 그 구조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온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기 때부터 그랬다라고 하면은 뭐까지 해부학적인 태생적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한번 비뇨기과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번 넘어갈까요? 띠용. 네, 또 이쪽을 이쪽을 또 한번 보고요. 보죠. 네. 그래서 김경자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취금님 성기 둔감이나 무감각은 두동탁. 네. 네. 이거는 특별한 치료 방법은 뭐 안 그러시다가 그랬다면은 자꾸 반복되지만 역시 전립선염이 생겼을 때 성기가 좀 뭐랄까요? 남의 살 같다거나 뭐 약간 아무튼 느낌이 블런트하게 무감각해지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긴 하고 근데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여쭤보셨겠죠?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발기가 잘 되고 사정이 어찌어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행입니다 하면서 조금 지내보십시오라는 말씀. 사실은 이 질문에는 조금 그 궁금한 정보가 거는 부족하죠? 정보가 좀 부족해요. 성기가 둔감해서 발기가 안 된다면은 발기약을 써야 될 거고요. 발기는 잘 되고 관기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좀 둔한 것 같다.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예민하게 하기는 어렵고 언제나 이럴 때는 오히려 너무 예민해서 조루증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과 진짜 반반 섞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변 못 드리는 일이 많아서 송구합니다. 키다리 아저씨님, 하체 운동을 통한 하체의 힘과 성관계가 관련이 있나요? 연 원장님은 하체 운동 아주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스쿼트. 네? 아니요, 저는 설명만 드리고 아, 제가 그래요? 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네,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겠죠, 당연히. 하체 운동을 하면은 혈류량이 개선이 되면서 전립선과 성기 주변으로도 그 혈액순환이 개선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성관계 시에 사용하는 근육들이 하체 쪽의 근육들도 연관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당연히 그럴 것이고 다른 운동할 때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결국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것이 음경에 좀 선택적이긴 하지만 그죠, 혈류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해서 거기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은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는 김경자님, 역할을 뭐, 네. 네, 일반 진료는 예약을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오셔서 오래 안 기다립니다. 비뇨기과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바로 진료 보실 수 있겠고요. 소변 좀 마려울 때 오시면 됩니다. 밑에 성진호님은 아하. 그 얼마 전에 뭐가 저희 공개됐나요? 그 저희- 방송하신 건 알고 있는데 네, 홍익화 저희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홍익화 박사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네. 네, 근데 한번- 여자친구가 있으신 게 왜 나오죠? 어떻게 하셨죠? 아이고 제가 얘기를 하셨나요? TMI를 음. 얘기를 해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취방 들키는 아들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보면은 팔짱샘. 오줌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잔뇨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나이도 어린데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젊으신데. 아까 그 세뇨 뒤에 얘기하신 거랑 네. 마찬가지고요. 네. 비뇨기과 한번 가서 요속 검사랑 소변 검사를 해보시고요. 원인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네. 뭐 전립선염, 요도염 이런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까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물을 많이 안 마시는 편은 아닌지 너무 조금씩 자주 보는 건 아닌지 네.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원래 그러셨는지 안 그러다 갑자기 그렇게 되셨는지도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뇨 일지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예. 그 병원 오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무슨 그 계량 컵 같은 데다가 소변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소변 볼 때 담아서 보는 거예요. 눈금을 봐서 내가 몇 cc 정도를 소변을 보는가 평소에 그걸 며칠 정도를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평균적으로 내 소변량은 얼마나 되는지. 네. 그러면은 그 수분 섭취와 배뇨 습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거든요. 네.
글쎄요, 아침 발기 안 되는 거 치료 받아야 될까요? 어우, 아침 발기가 계속 안 되시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죠. 아침 발기가 어떤 건강 상태를 대변하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뭐 스트레스 받고 최근에 뭐 어떤 의욕이 떨어져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또는 어떤 비만도 때문에 네.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대변하는 그 어떤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적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원인이 혹시 뭐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내과적인 검진을 받아보셔도 되고 비뇨기과에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젊으신 분이라면은 사실 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좀 수면이 부족할 때 은근히 컨디션이 너무 떨어졌을 때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역시나 또 전립선염 같은 게 생겼을 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서요. 한번 와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일론 머스크 치프님, 생전 아까 그 백선증 의심 부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보라색 백선이 백선이 맞을지 조금 의문이 있기도 하고요. 약간 보라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위생 문제, 위생도 사실 또 너무 깨끗하게 하시는 경우에 또 피부의 자연적인 면역이 약해져서 그렇죠. 방어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여튼 깨끗하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젊으신 분이니까 잘 치료되면은 뭐 영원히 없앨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피부과 피부과를 일단 한번 가보시죠. 가보세요. 네. 아까 코로나 다른 것도 때문에 있다고 병원 하셨으니까. 가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면에서 그냥 일반 의원들 가는 건 크게 지금 문제될 사항은 아니니까요. 네. 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시면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올리너 리님은 오랫동안 빈뇨이다가 약 드시면은 잠깐 괜찮았다가 다행이네요. 반응이 좋아서 약을 끊으니 금방 돌아왔던 것 같은데 완치가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약은 방광 훈련, 나의 방광 세팅을 조금 결국은 내가 내 습관으로 바꾸게 될 텐데 그걸 굉장히 도와줄 수 있는 게 약이어서요. 효과가 좋다는 건 참 다행이고 이게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수년 단위로 이 약을 특히 베타민 같은 경우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 전혀 부담이 좀 없는 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 될 때까지 뭐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 달 계속 드시면서 보통 얼마나 권장하시죠? 한번 저는 뭐 치료하면은? 좋아질 때까지라고 얘기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수개월은 뭐 쉽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뭐 몇 개월, 3개월 이렇게는. 네. 저는 보통 3개월 정도를 기본으로 치료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고요. 네. 6개월, 1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습관이 고쳐지고 좋아질 때까지 일단 네. 쓰시는 게 좋습니다. 부담 없이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죠? 넘어갈까요? 네. 지금 시간 10시가 되었네요. 그럼 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도 있으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여기 보고 계시니까 이건 다 질문을 해소를 하고 그럴까요? 그리고서 가죠. 뭐. 네. 아까 그 파일장 쌤님 다시 주셨네요.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잔뇨감 있고 몇 방울씩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그 물을 어느 정도 드시는 것 같은지,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를 한번 알려주시고, 원래 뭐 1년, 2년째 쭉 이렇게 지내신 건지 아니면은 어제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건지를 알려주시면은 좀 감별이 될 것 같고요. 몇 방울씩 나온다라고 하시는 게 아마 소변 마친 다음에 몇 방울이 아니라 그 마려워서 갔는데 몇 방울 안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굉장히 과민해져 있거나 심리적인 것도 클 것 같고 뭐 커피 많이 드시는지 아니면 진짜 전립선염이 갑자기 온 건지 나이도 젊으신데라고 하셨는데 아마 해결이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병원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고. 주병관님, 부부관계 후에 응고된 혈흔이 나온다. 10월부터 정액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는 말씀이실까? 아니면 소변에 나온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혈정액이 혈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정액증, 정액에 피가 좀 섞여 나온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이런 경우도 꼭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비뇨기과에서 전립선에 대한 검진을 필수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립선이나 정낭 쪽에서 염증이 심하거나 또는 어떤 그 나쁜 종양 같은 게 있어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감별해 봐야 되니까 네. 전립선 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을 좀 써서
피가 이제 안 나오는 상태까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벌써 8개월 되셨는데 네.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이제 뭐 암이나 이런 거 다 감별하고 나서 약 써서 좋아지면 참 다행인데 아이고 이게 좀 계속되는 분들도 간혹 뵙니다. 약을 써도 계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좀 아쉽죠. 이비인후과 코피 터지는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시경이 들어가서 그걸 찢어버리는데 전립선 쪽에 어디 못된 혈관 몇 개가 이렇게 붉어져 가지고 톡톡 터지는 거면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경우에 그냥 다른 동반된 어떤 소변 볼 때 불편하다,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이 없다면은 저는 그냥 주기적으로 가끔씩 오셔서 정액 검사 또는 뭐 소변 검사 정도 하면서 네. 지켜보시자고 보통 권합니다. 약을 굳이 안 드리고요. 아이고 좀 아쉽네요. 네, 링 씨님, 네. 요거는 꼭 답을 드릴게요. 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 올립니다. 20대 예민하셨던 편인 귀두가 1년 전부터는 감각이 없어졌다. 발기, 배뇨, 사정 모두 정상인데 발기도 되고 기능적인 건 다 괜찮네요. 근데 느껴지시는 게 마치 마비가 된 것 같다. 대학병원, 의원, 신경과 모든 검사를 해도 아무런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진동각 테스트를 해도 느낌이 없다고 하셔요. 근데 한 가지는 약간의 그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데 발기가 일단 또 잘 되신다라고 했을 네. 때 물론 심리적인 혹은 뭐 시각적인, 청각적인 요소로도 발기가 되지만 주로는 이제 감각이 들어왔을 때 발기가 되고 지속되고 특히 사정이라고 하신다면은 감각을 통한 그 성감이 올라갔을 때 임계를 넘었을 때 사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귀두가 감각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죠? 특별히 거기만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쾌감 또는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쵸. 그죠? 그게 감각 그쪽. 근데 피부 발기가 감각에. 잘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귀두가 메인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희 병원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다면은 서울대병원으로 진료 의뢰서를 써드렸겠죠. 대학병원도 또 다녀오셨는데. 근데 대학병원 다녀오셨어요. 서울대병원 비뇨기과는 신경과를 잡아드렸을 것 같은데 네, 검사를 받아도 원인이 없다. 기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신 거고 가장 속 타는 일이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불편한데 이상이 없다고 한다. 20대. 일단 계기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있다면 1년 전에. 나중에 언제 시간 되시면은 연재선 선생님 병원이나 저희 병원에 한번 오셔서 요 네 줄 어떤 인포메이션 갖고는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와서 뭐 다른 검사나 하더라도 뭐 같이 상담이라도 하고 얘기나 좀 나누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오늘은 정말 답을 다 못 드리네요. 네. 송구합니다. 식탐의 지향님 일단 다음 질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소변 보기 전에 체중을 쟀다가 350g 잘 보셨습니다. 네. 지금 아주 좋은, 네, 적당한 겁니다. 네,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350cc 정도를 보셨다는 거겠죠? 그러겠죠? 네네네. 그 뭐 비중 1 정도 될 테니까. 네, 그렇죠. 네. 그대로 하시면 그 됩니다. 정도면 딱 적당하실 것 같으세요? 네, 더 많이 참으실 것도 없고 네. 더 조금 느껴질 때 굳이 가실 필요도 없겠고 지금 이대로 유지해 체중으로 보는 방법이 있었군요. 그렇죠, 굳이 그렇죠. 소변량을 체크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근데 저렇게까지 예민한 체중계가 또 잘 없겠죠. 네, 대단합니다. 운동하는 곰님 의대생 의무병 18개월 군의관 18개월 어디가 38 이요? 낫다고 생각하세요? 오. 이거는 정말 가치관에 따른 거기 때문에요. 의무병으로 가실 때도 짧지만 정말 괴로우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관이나 어떤 동기들을 만나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군의관 38개월 너무 길지만 또 그것도 뭐 군병원에 갔느냐, 어떤 부대에서 정말 힘든 훈련을 또 옆에서 바라보냐, 그게 다 다를 것 같은데, 와, 엄청 운입니다. 엄청 운이고. 네, 이거는 일단 네, 뭐 젊으시면은 조금, 그리고
뭔가 원하시는 과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근차근 올라온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과를 희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굳이 1년, 2년 빼면서 의무병 다녀오시는 것보다 플랜트 이터널님이 얘기해 주시네요. 뭐라고 하시죠?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공지윤님 아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질문이 밑에 있었던 것 같아서 HPV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이후 여자친구가 2주 이내로 발현이 되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마귀가요. 뭔가 병변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관계하고 2주 만에. 이런 경우 저와의 관계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열려있는 질문에서는 물론 아니라고 꼭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2주라면은 좀 짧긴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현된 게 완전 없다가 진짜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발견을 못했다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뭐지? 라고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늘 근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기간이나 이런 것만으로. 왜냐면 HPV 이런 건 너무 억울한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리진을 찾고 싶거든요. 이게 나냐 너냐, 전이냐 지금이냐, 이거 정말 찾고 싶은데 지극히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 기간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좀 짧은 인상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어떤 감염된 시점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 수도 없고요. 근데 경험상 2주 정도면 좀 짧지 않나. 네. 굳이 말하려면은 조건이 공지훈님 갖고 계시던 바이러스가 여자친구분께 건너가서 근데 또 여자친구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바이러스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산부인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면 성관계를 하면서 그때도 한번 슬라이드 있었지만 이런저런 마찰과 작은 아주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면은 서식하고 있던 HPV가 여기 성벽이 뚫렸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뽀르릉 이렇게 증상을 발현할 수는 있거든요. 2주가 짧긴 하더라도 완전 불가능한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티격태격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만약에 누가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면 저는 안 써드려요. 어렵죠. 네.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 어떤 그 법적 근거? 인과관계, 법적 근거 절대로 알 수가 못 없죠. 씁니다. 알 수가 없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못 하는 거고 그냥 이 방송이니까 확률상 좀 낮지만 아예 제로인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연관해서 밑에 스톤킴님 HPV 또 질문을 주셨네요. 사마귀가 나서 다 제거하고 그 이후에 가다실 9을 아마 3번 맞았는데 60만 원 돈이 들었다는 얘기시겠죠? 날린 걸까요? 아닙니다. 잘하신 거예요. 잘 맞으셨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젊으신 분들 성적으로 이제 활동적이시고 앞으로 관계할 날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바이러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성기 사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맞으시는 게 이제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네. 추천을 당연히 합니다. 바이러스 없어지고 나서는 프로텍션이 되는 것이고 그 사마귀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예 딴 종류였으면은 아주 예방이 되는 주요한 거고. 가능성, 그 종류에 대해서 면역이 되는 거니까요. 기분도 네. 좋고 좋은 겁니다. 잘하셨고 공지훈님도 지금 너무 당황하셨겠지만 두 분 다.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치료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거를 아셔서 여자친구분도 이제 주사 맞기 시작하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세게 그 경험하시긴 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잘 이렇게 앞으로 좋게 그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외양간 고친 다음에 다시 소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니까 두 분이 뭐 조금 아쉽게 됐지만 잘 치료받고 하시면 또 됩니다. GOD4님은 질문하신 거를 아직 못 죄송해요.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히다리 아저씨님 성인 남성 기준으로 자유 횟수가 많아지면 발기부전 올 수 없을 것 같고요. 발기부전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필요할 정도로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너무 빨리 그냥 탁탁탁 끝내는 정도가 아니고 느긋하게 잘 자위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좋죠. 오히려 뭐. 네. 근데 또 자유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그 성관계 시에 좀 느낌이 달라서 잘 안 되시는 경우는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발기부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정을 많이 하면은 뭐 소진된다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네. 고갈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성기능은.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군요. 박승윤님, 밤에 깨다가 꼭 한번 소변을 보는데 이거 병인가요? 아이고. 젊으신 분이면 사실 안 그래야 하는 거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야간요도 예전에 정리된 바가 있는데 야간에 소변이 너무 많은지 이거는 좀 물을 줄이셔야겠죠, 저녁에. 아니면은 그 방광이 참는, 아까도 과민성 방광이나 뭐 전립선 염려나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뭐 진짜 200cc밖에 하룻밤에 안 만들어졌는데 내가 꼭 깨서 가는 건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잠이 지금 너무 약해서 좀만 마려운데 벌떡벌떡 깨는 건지 그런 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까운 비뇨기과 한번 가셔서 체크해 보시고 연령도 낮에 중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식사까지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야간요를 꼭 호소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한 2-3시간 정도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이번 주인가 야간요에 대한 클립을 2개를 만들었죠. 아하, 네, 네, 1호, 그렇습니다. 2호를 해서 그 저희 채널 뒤로 오시면은- 어디든 보시면은 네, 네, 한번 저희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어차피 상의하면서 편집을 하는 거라서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이수진님, 21살 아들이 소변 볼 때 아프고 잦은 소변으로 힘들어하다 이제야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요도염이나 요로 감염 가능성이 있겠고 요로 결석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뭐 잦은 소변이 좀 오래됐다 싶으면은 과민성 방광이나 어떤 습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소변 볼 때 아프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과민성 방광 때문에 아프기까지는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것도 한번 가보셔야겠네요. 이취금님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요. 연재승 원장님 어디 개그 주머니 아이고, 있음. 아이고. 개그 욕심만 있는데요. 늘 실패를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혼자 하다가 이 그 재승이랑 같이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개그 주머니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친구 때문에 옛날에도 되게 많이 그 큰 웃음 주고 그랬었죠. 아, 그런 거요? 너무 감사한 근데 일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그렇게 재밌는지 잘 몰라요. 되게 진지하거든요, 지금. 진지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GOD4님께서가 조 야간이요 박승윤님이신가요? 박승윤님이셨나요? 네. 네, 아까 놓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없는 건가요? 이제는 와. 없는 것 같고 마지막 이거 할까요 말까요? 뭐 긴가요? 건 고알레 나중에 김싱눈 고알레 김싱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해야 될까요? 야간요 클립 영상은 연재승 선생님 채널이 뭐죠? 비뇨의학 특공대. 특공대이고요. 저는 닥터곰의 닥터곰의 비뇨의학을 네, 검색해 보시면은 그 1편, 2편 있을 거예요. 네. 그 스톤킴님 저희는 저희는 원래 되게 친해요. 네네네. 네. 그 원래는 요 방송을 하고 가면은 저희는 꼭 이제 한잔 하고 들어갑니다. 네네. 맥주 한잔 하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형님이자 또 저희 수련할 때 저 가르쳐 주셨던 그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요. 네. 좋아하는 분입니다. GOD4님 꼭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연령도 네. 중요한데요. 젊으시다면은 어떻게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일단 또 10시 20분이니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치고 저희는 한 달 뒤에 또 네.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진도가 너무 느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말이 많아가지고. 박찬호님 거는 질문 드리고 가죠. 33세 요막관. 요막관암이요? 우라칼인가요? 요막관. 요막관이 뭐죠? 요관암? 요막관. 요관암? 요막관이라면 확실한 걸 주신 건데 요막관암. 우라칼 캔서 같은 거를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거는 요막관?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요막관이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이건 왜 안 되는 것인가? 요막관? 요막관? 그리고 그죠? 오라클 캔서. 오라클 캔서 같네요. 그쪽에서 기인한 요막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퇴화되어야 할 텐데. 간혹 성인에서 이제 잔유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단되는 경우 있죠. 네, 영상 네, 검사하다가. 네, 네, 네. 거기로부터 기인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뭐 비뇨기과에서 수술하셨는지 외과랑 협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술하셨다는 건 아마 초기 아닐까 싶고요. 아까 질문 내용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죠. 이제. 11개월이 흘렀는데 7월 다행히 재발 없다. 계속 이쪽으로 왔네요. 네. 언제쯤이면 5년 보겠죠. 아마도 또 암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면 한 3개월, 6개월마다 지금 11개월 지나셨다고 그랬죠. 네, 이제 뭐 그러니까 한 뭐 6개월이나 6개월 텀으로 쭉 추적 관찰하시다가 가끔씩 CT 찍고 뭐 뭐 소변 PET, 검사하고 MRI, 하다가 전이 여부 1년 같은 거 단위. 알아보고 나중에 한 5년 정도를 보면은 5년까지 문제가 없으면 보통 완치, 5년 생존율을 보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기였다고 하면 근데 좀 요막관암에 대한 정확한 기수 평가나 예후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딱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일단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수술한 병원에서 좀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11개월 앞으로 좀 기대하시면서 경과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우라칼 캔서를 거의 본 적이 없죠. 저 수련 받을 때는 뵙지는 못했네요. 네. 소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소아비뇨기과 있을 때. 네. 34세.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됐지만 네. 일단은 인사를 오늘은 드려야죠. 그러면 네, 이 정도로 시간 마치고요. 저희는 한 달 뒤에 또 찾아뵙고 2주 뒤에는 제가 다른 선생님을 한 분 모시고 나와서 전립선 수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네, 좋습니다. 홀랩 수술하시는 그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고 비대증이군요. 전립선 비대증 비대증 수술, 암 수술 말고 네, 전립선 비대증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수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최신 알아보는 지경.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고생하셨습니다. 정보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 아프지 마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